나는 올해 72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낯설다. 아직도 내 마음은 쉰 즈음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몸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다. 마치 영혼과 육신이 다른 속도로 늙어가는 것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햇살도 공기도 아니다. 통증이다. 허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목 뒤까지 기어오른다. 그 통증이 나를 깨운다. 눈을 뜨기 전부터 몸은 이미 하루를 견디기 시작한다. 예전엔 이 시간에 벌써 밖에 나가 있었다. 새벽 안개를 헤치고 밭으로 나가면 찬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삼날이 땅에 닿을 때마다 딱딱하고 울리던 소리, 그게 내 하루의 첫 리듬이었다. 그땐 몸이 나보다 먼저 움직였다.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움직이고 걷기도 전에 발이 나갔다.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냈다. 지금은 다르다. 눈을 뜨는 일조차 작전이다. 일어나기 전 팔을 천천히 들어 허공을 더듬는다. 몸이 아직 내 의지에 따르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무릎은 늘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한 번 접으면 다시 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방 안의 공기는 늘 식어 있다. 겨울을 3번 넘겼지만 내 안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디에이터를 켜도 따뜻함이 벽에 부딪혀 식는다. 이 집은 커다란 냉장고 같다. 나는 그 안에 낡은 물건 중 하나다. 아내는 떠난 지 5년이 됐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울지도 못했다. 눈물이 나올 틈도 없이 모든 게 갑자기 멈췄다. 시간도 생각도 숨도.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무것도 없음이 집 안가득 차 있다. 부엌 찬장 위에는 여전히 그릇이 놓여 있다. 그녀가 쓰던 찻잔에는 아직 희미한 입술 자국이 남아 있다. 나는 그걸 닦지 않는다. 먼지가 쌓여도 그대로 둔다. 닦아버리면 정말 사라질 것 같아서다. 아내는 이 집의 소리였다. 그녀의 걸음, 그녀의 기침, 그녀의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모여 집의 숨결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 숨결이 멈췄다. 라디오가 대신 그 자리를 메우지만 기계의 소리는 온기가 없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진행자의 목소리는 낯선 위로다. 오늘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그 말이 내 방에 흘러들면 나는 잠깐 고개를 들어 창문을 본다. 하지만 그 맑음은 이곳에 오지 않는다. 내 창밖은 언제나 흐리다.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낚는다. 손등의 피부는 얇고 혈관은 드러났다. 손톱 밑에는 지난 세월이 박혀 있다. 머리칼은 하얗게 바래고 눈은 예전처럼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허리는 굽었고 어깨는 처졌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지금 배워가는 중이다. 가끔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아버지의 얼굴 같다. 주름의 깊이, 눈의 각도 모두가 그와 닮았다. 살아있을 땐 닮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리워진다. 젊었을 땐 그렇게 바빴다.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아이들을 먹이고 논밭을 오가며 하루를 태웠다. 그땐 늙음이 남의 일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때 지나쳤던 노인이 된다. 그 노인이 바로 내가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계절은 겨울이다. 봄이 와도 꽃이 피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덮고 있으면 그 속이 가장 안전한 세상 같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추위가 스며든다. 허리에서 올라오는 냉기, 손끝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감촉. 그건 단순한 기온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사라진 빈자리 때문이다. 아내는 내 삶의 온기였다.
그녀가 있었을 땐 밥이 식어도 마음은 따뜻했다. 이젠 밥이 뜨거워도 마음이 차다. 아침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쌀을 씻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언제나 따뜻했다. 그 손이 내 이마를 짚어주던 날들이 있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다 풀어주곤 했다. 지금은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라디오 속 DJ가 대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내게 닿지 않는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온도가 있다. 기계의 목소리는 아무리 친절해도 차갑다. 나는 종종 시간을 되감는다. 눈을 감으면 아내가 웃던 그날의 빛이 떠오른다. 그 웃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햇살처럼 따뜻했다. 논두렁을 걸으며 들었던 새소리, 저녁에 들던 된장찌개 끓는 냄새, 빨래 너머로 보이던 그녀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기억 속 한 장면이다. 기억은 따뜻한데 지금의 나는 춥다.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조용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그 소리가 내 심장과 박자를 맞춘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을 쉰다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소리마저 멀어진다. 귀가 어두워지는 건지 세상이 조용해지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조용함에 갇혀 산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나를 완전히 삼키지는 못한다. 아직은 라디오가 있다. 아직은 창문이 있다. 아직은 나를 부를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전화가 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유난히 컸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립니다. 겨울이 가고 있네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빗물이 반짝였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시간이 그 위로 흘러내렸다. 사람은 혼자 있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나는 그걸 아주 천천히 배웠다. 원하진 않았지만 배워야만 했다. 처음엔 외로움이 너무 컸다. 마치 집 안가득 안개가 차오르는 듯 했다. 그 안개는 소리도 없고 색도 없는데 눈앞에 모든 걸 가려버렸다. 내가 밥을 먹는지 숨을 쉬는지 스스로도 모를 만큼 희미해졌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첫 해의 겨울, 그건 특히 길고 어두웠다. 사람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외롭지 않으세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셔야 해요.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하지만 그 괜찮아요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말이었다. 겨울밤이 길었다. 불을 끄면 방 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때 나는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그 모든 소리가 나를 대신해 살아있었다. 한밤중에 잠이 깨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간다. 냉수 한 잔을 마시며 그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 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진동이 느껴진다. 그 소리들이 내게 말을 건다. 당신 아직 살아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믿고 다시 잠을 청한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간다. 사람은 자신이 갇혀 있는 줄 모른다. 벽이 높아진 뒤에야 깨닫는다. 나는 그렇게 고립에 길들여졌다.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고도 없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다툼도 없다. 세상과의 관계를 줄이는 건 편리한 동시에 위험하다. 편안함은 때로 감옥이 된다.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먼저 굳는다. 그리고 마음이 뒤따라 굳는다. 이제는 부엌까지 가는데도 숨이 찬다. 냄비를 들어 물을 붓고 라면을 끓이는 일조차 큰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간단한 죽으로 버틴다. 쌀 한 줌, 물 한 컵, 그리고 소금 한 꼬집. 그게 내 점심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허전하다. 씹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친다. 예전엔 부엌이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아내가 불을 지피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밥상에 둘러앉았다. 그때는 웃음이 반찬이었다. 이젠 부엌은 차갑다. 냉장고는 소리 없이 돌아가고 싱크대엔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진다. 그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다. 나는 밥을 먹으며 생각한다. 사람이란 참 쉽게 줄어드는구나. 처음엔 함께 밥을 먹던 식구가 줄고 함께 이야기하던 이도 줄고 이젠 밥상 위에 반찬 개수까지 줄었다. 결국 남는 건 밥 한 공기, 숟가락 하나다. 그리고 조용함. 조용함이 반찬이 되고 기억이 국물이 된다. 낮에는 창가에 앉아 세상을 본다. 밖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이웃집 마당엔 빨래가 펄럭인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그림을 꺼낸다. 아내가 아이들의 옷을 털어 널던 날 그녀의 손등에 햇살이 닿았다. 그 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살짝 갈라진 손등 위로 봄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때 나는 너무 바빴다.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후에야 알았다. 그 손이 내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녁 무렵이면 해가 산 뒤로 기운다. 그 순간 집안은 조금 더 어두워진다. 불을 켜면 눈이 아프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는다. 어둠 속이 오히려 편하다. 조명 아래의 현실보다 그늘 속의 기억이 더 따뜻하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하나 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흔들린다. 그 소리가 내 호흡과 닮았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끔 시계가 멈춘다. 건전지를 갈아야 하는데 그마저 귀찮다. 시계가 멈춰도 상관없다. 어차피 내 시간도 거의 멈췄으니까. 라디오가 내 유일한 친구다.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이젠 DJ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날씨를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있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면 나는 묘하게 안심이 된다. 날씨가 맑다고 하면 이상하게 불안하다. 너무 밝은 날은 내 고요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 가끔 사연을 읽어준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됐어요. 이제는 그립지 않아요. 그런 사연이 나오면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나는 아직 그립다. 사람마다 그리움의 길이가 다르다. 나의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아마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밖에는 봄이 오고 있다. 마당 끝 감나무 가지에 작은 새순이 돋았다. 나는 그걸 바라본다. 눈부신 초록빛. 그 색이 너무 생생해서 눈이 시리다. 저것들은 또 피는구나.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린다. 해마다 봄은 돌아오는데 나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난다. 시간의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 그러나 그걸 원망하진 않는다. 이젠 안다. 인생이란 건 흐름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걸. 나무가 잎을 피우고 잎이 떨어져 흙이 되고 그 흙이 다시 나무를 키운다. 나도 그 흙의 일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그 전에 누군가의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았으니까. 저녁 식사 후 나는 방 한켠 의자에 앉는다. 라디오에서 밤 뉴스가 흘러나온다. 정치 이야기, 사건 사고, 날씨.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그래,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세상은 라디오 안에서 돌아가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존재한다.
이게 내 일상이다. 이게 내 기술이다. 고립의 기술. 누군가 말했지.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안다. 그건 강함이 아니라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일 뿐이라는 걸. 밤은 길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면 작은 줄이 하나 있다. 그 줄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 보면 마치 오래된 지도가 펼쳐지는 것 같다. 그 줄이 내 인생 같기도 하다. 처음엔 곧았는데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갈라지고 끝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되었다. 이불 밖으로 내민 손이 싸늘하다. 하지만 그 싸늘함 속에서도 나는 살아있다. 심장이 여전히 뛴다. 이렇게 느리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구나. 그 생각에 잠시 안도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시간이란 건 참 묘하다. 젊을 때는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고 늙으면 너무 느려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느림이 하루를 천년처럼 만든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른다. 시계가 멈춘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벽에 걸린 시계는 건전지를 바꾸지 않은 지 석 달이 넘었다. 초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마치 시간을 지켜보는 파수꾼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도 이미 멈춰 있다. 나는 그 시계를 자주 본다. 움직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마치 나 같다. 움직이지 않지만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 내 하루는 반복의 연속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을 개고 뜨거운 물로 약을 삼킨다. 그 다음은 창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제야 오늘도 살아있구나 실감한다. 이 모든 동작은 느리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손끝이 떨리고 걸음마다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나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루의 끝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끝이 편안하다. 하루를 다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나는 요즘 자꾸 옛날을 떠올린다. 기억이 남은 건 거의 냄새다.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 된장 끓는 냄새, 비 온 뒤의 흙냄새. 그 냄새들 속에 내 인생의 절반이 들어있다. 기억이란 건 이상하게 냄새랑 붙어 다닌다. 눈으로 본 장면보다 코로 맡은 순간이 오래 남는다. 아내의 향수 냄새가 그랬다. 비누와 꽃 냄새가 섞인 그 향. 그 향이 스치면 그녀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내가 세상에 화를 낼 때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에 모든 게 녹았다. 이제는 그 냄새가 없다. 대신 약 냄새, 습기 냄새, 그리고 오래된 가구의 냄새가 방 안을 채운다. 그게 나의 공기다. 식탁 위엔 약봉지가 놓여 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약은 내 시계다. 하얀 알약을 손끝으로 집어 물과 함께 삼킬 때면 잠시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순간만큼은 오늘도 의무를 다했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든다. 약은 몸을 위해 먹는 거지만 이젠 마음의 의식처럼 되어버렸다. 그게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이 약들이 내 몸을 살리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조금 늦추는 걸까? 시간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약들로 조금이라도 버티는 거다. 내가 멈추기 전에 조금만 더 살아보려는 거다. 점심이 지나면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진다. 햇살이 창문턱을 지나 벽에 닿고 그 자리에 먼지가 춤춘다. 나는 그걸 바라본다.
먼지는 부드럽고 그 속에서 햇살은 금빛이다. 한참을 보고 있으면 그 작은 입자들이 마치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나하나가 내 과거 같다.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공중을 떠돌다 결국 바닥에 내려앉는 모습. 그게 내 인생과 닮았다. 한때 빛 속에서 반짝였지만 결국 조용히 가라앉는다. 누구의 발길에도 밟히지 않게 그냥 구석 어딘가에서 조용히 남는다. 나는 그 먼지를 닦지 않는다. 닦아내면 사라질 것 같아서. 그건 단순한 먼지가 아니다. 시간의 흔적이자 내 삶의 잔여물이다. 문득 창밖을 본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작년 가을에 베어낸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왔다. 생명이란 건 참 즐기다. 그 풀들 사이로 한 마리 고양이가 어슬렁거린다. 나는 그 녀석을 자주 본다. 검은색의 꼬리가 짧고 눈빛이 유난히 똑똑하다. 그 녀석은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 가끔 밥상에 남은 생선을 던져준다. 그럼 녀석은 고개를 살짝 숙여 고맙다는 듯 바라본다. 그리고 사라진다. 나는 그걸 보며 혼잣말한다. 그래, 너라도 오니까 덜 외롭다. 사람은 떠났지만 고양이는 남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한 마리 생명이 내 하루를 지탱한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본다. 멈춰있는 초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데 어둠은 조금씩 스며든다. 그 순간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당신 너무 일만 하지 말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일이 내 숨이요. 그때는 그 말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변명에 불과했다. 나는 삶을 살아내느라 정작 살지 못했다. 이제는 일이 없으니 숨이 멈춘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그 말이 옳았다는 걸 저녁이 오면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온다. 못 잊을 그 사람.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멈춘다. 못 잊을 그 사람, 그리운 사람. 그 구절을 따라 중얼거리면 눈시울이 저린다. 아내와 함께 노래를 들었던 날이 떠오른다.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지만 박자를 맞출 땐 언제나 즐거워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숟가락으로 박자를 쳤다.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색이 바래고 소리가 조금씩 끊어지는 장면. 하지만 그 안의 따뜻함만은 아직 생생하다. 그 따뜻함이 내 가슴을 저며온다. 그래서 나는 노래가 끝나면 한동안 라디오를 끈다. 조용함 속에서 그녀의 웃음을 다시 듣기 위해. 밤이 깊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고 라디오는 조용히 잡음을 낸다. 나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누워 있다.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면 공기가 차갑다. 그 차가움이 이제는 익숙하다. 사람의 체온보다 식은 공기 속에서 나는 하루를 마감한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공기가 이상하게 떨렸다. 마치 누군가 방 안을 스쳐 지나간 듯. 나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띠리리 띠리리.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마치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르는 듯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손이 떨렸다. 수화기를 들여다가 한 번 더 숨을 골랐다. 그 소리 하나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순간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전화는 아주 평범한 한 통의 전화였다. 그런데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처럼 다가왔다. 그 전화 한 통이 오랜 고요의 물결을 깼다.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몰랐다. 그날의 그 벨소리가 내 남은 인생의 페이지를 다시 열 거라는 걸. 전화벨이 울리던 그날 밤 나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줄 알았다. 누군가의 기척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저예요. 막내예요. 그 한마디가 내 귀를 뚫고 들어왔다.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낯설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우리 막내가 장가를 갔대. 나는 조용히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았다. 그게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착각에 감사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이불처럼 구겨지고 약했지만 분명 내 얼굴 위에 있었다. 나는 아내의 찻잔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조심스레 닦고 차를 끓였다. 찬물에서 김이 오를 때 그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은 오래된 기억을 데려왔다. 아내가 내게 차를 따라주던 날 그녀의 손끝에서 나던 향기. 나는 혼잣말했다. 여보, 이번 주엔 손님이 와. 막내 녀석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대. 그 말을 하고 나니 집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옆에서 그래, 잘됐다 하고 작게 웃은 것 같았다. 며느리. 그 단어를 곱씹었다. 며느리라니. 이 늙은 집에 새로운 발자국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온기가 들어온다. 나는 설렘과 불안이 섞인 채 방을 둘러봤다. 낡은 커튼, 먼지 낀 창틀, 바랜 벽지.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다. 이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중얼거렸다. 한때 아내가 아끼던 꽃무늬 커튼이 이젠 누렇게 바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런 빛이 따뜻하게 보였다. 마치 세월이 남긴 담요처럼.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빗자루를 들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던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먼지를 털고 식탁볼을 갈고 창문을 닦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마치 오래된 집이 새 주인을 맞이하는 듯 조용한 설렘이 흘렀다. 이게 다 뭐라고. 나는 중얼거리며 웃었다. 청소를 하며 웃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 청소가 끝난 후 나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여보, 나 좀 이상하지? 이 나이에 설레네. 사진 속의 그녀는 말없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오래 잃었던 기대라는 감정을 느꼈다. 기대. 그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지 나는 잊고 있었다. 며느리가 온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나를 깨웠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쉬워졌다. 라디오의 소리도 더 선명하게 들렸다. 심지어 밥맛도 조금 돌았다. 몸이 달라졌다. 허리가 펴졌다. 걸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밤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봄날,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던 바람의 냄새. 나는 그 냄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보, 봄이 왔네. 며느리가 오기 전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기다리던 밤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누군가 내 집 문을 열겠지. 새로운 목소리가 이 방 안에 울리겠지. 그 상상만으로도 내 몸이 따뜻해졌다. 혈액이 돌고 심장이 뛰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걸. 그리고 마음이 다시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인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시계를 다시 건드렸다. 건전지를 꺼내 새 걸로 바꿨다. 초침이 딱, 딱, 딱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단순한 리듬이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다시 가보자.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었다. 옷장 속에 있던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아직 주름지고 낡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게 한 통의 전화 때문이라는 걸. 전화벨 한 번이 내 세상을 흔들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날 밤의 그 소리, 띠리리 띠리리. 그건 단순한 전화벨이 아니었다. 그건 내 인생을 다시 불러낸 봄의 첫 울림이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햇살이 유난히 투명했고 창문에 비친 먼지조차 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심장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빠르게 뛰었다. 오늘 막내와 그 아내가 온다. 며느리.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아직도 입안에서 낯설게 굴러다녔다. 하지만 그 낯설미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부엌으로 내려가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렸지만 괜찮았다. 몸이 힘들다는 생각보다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밤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그 향이 너무 반가워서 괜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 냄새가 집 냄새지.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오늘은 조용히 이 집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 국물이 끓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그 모든 게 오랜만에 살아있는 집의 소리였다. 오전 10시쯤 현관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다.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낯선 발소리였다. 젊고 경쾌한 그러나 조심스러운 소리. 나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바라봤다. 아버지. 막내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빛이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방 안에 흩어졌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구에 눈빛이 고요하고 단정했다. 웃을 때 입가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다.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래, 어서 와.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마치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막내는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아버지, 이 사람 제 아내예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수진이. 나는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말했다. 마치 입안에 넣고 굴리듯이. 이름 하나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봤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눈빛에 어색함 대신 배려가 있었다. 아버님, 집이 참 정겹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목이 메었다. 정겹다니. 그 누구도 이 집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사람이 떠난 뒤의 집은 늘 쓸쓸하다거나 조용하다는 말로만 표현되었지. 그녀는 식탁을 보더니 말했다.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지. 정말 정성스러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낡은 집의 벽에 온기를 입혔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오랜만에 밥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내게는 음악처럼 들렸다. 아버지, 국 맛이 정말 좋아요. 며느리가 말했다. 내가 한 건데. 나는 괜히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서 더 맛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방안이 조금 더 밝아졌다. 식사 후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섰다. 아니, 괜찮다. 손님이 왜?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손님이 아니라는 그 한 문장이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그녀의 손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이 집의 시간에 작은 물결이 번지는 것 같았다. 막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힐끗 보았다. 예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그녀와 함께라서 그런 걸까? 아버지, 저희 주말마다 올게요. 굳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그러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다니 마음이 쓰였어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녹았다. 그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내 방까지 와서 살짝 둘러봤다. 아버님, 이 사진이 어머님이세요? 그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미소가 꼭 수진 씨랑 닮으셨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가 아내를 닮았다고 느낀 건 아마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아버님 잘 챙길게요.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따뜻해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울컥할 정도로 흔들렸다. 다음 날 몸이 가벼웠다. 정말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줄었고 허리도 덜 아팠다.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환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구나. 며느리의 웃음 하나, 그 한마디, 그 손의 온기가 내 몸의 피를 돌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다. 라디오 대신 문 밖의 소리를 듣는다. 어쩌면 또 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느꼈다. 몸이 회복되는 건 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살아난다. 그게 생명의 이치였다.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남긴 건 단순한 여운이 아니었다. 그건 이 늙은 집에 다시 봄을 불러오는 씨앗 같은 것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몸이 먼저 늙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먼저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걸. 그녀가 들어온 순간 그 외로움이 조금 깨졌다. 그 틈으로 바람이, 햇살이, 그리고 생명이 스며들었다. 이제 나는 믿는다. 사람의 손길 하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보다 강하다는 것을. 며느리가 내 손을 잡던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건 기적이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기적. 며느리가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전엔 묵직했던 공기가 지금은 부드럽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이상하게 따뜻하다. 햇살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 노란 빛이 예전보다 더 밝게 번진다. 참 이상하지.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린다. 며느리가 이 집에 다녀간 건 단 하루였는데 그 하루가 이 낡은 세월을 흔들었다. 며칠 뒤 전화가 또 왔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뵈러 가도 될까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래, 오너라. 뭐 집이 있지.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봄비 같았다. 조용하지만 들판 전체를 적시는 비. 주말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아침부터 분주했다. 이젠 움직이는 게 힘들지 않았다. 몸이 스스로 가벼워졌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 기다린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기다림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예전엔 시간이 나를 밀어냈지만 이제는 내가 시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빨리 흘렀으면 했다. 아니, 빨리 그 얼굴을 보고 싶었다. 정오쯤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님,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햇살처럼 들어왔다. 뒤이어 막내가 웃으며 들어왔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점심 준비할게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됐어. 내가 하면 돼. 아버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이 집의 주인 같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다. 칼질 소리가 일정했고 국물이 끓는 냄새가 퍼졌다.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가 국을 저을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오래전 아내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냄비 뚜껑을 여는 손짓, 국물을 맛보며 고개를 갸웃하던 표정.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 되었다. 점심상이 차려졌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 김치전, 고등어구이. 평범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 아버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만으로도 벌써 배가 고파.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에 내 허기가 더 깊어졌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먹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했다. 그 맛이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향기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말했다. 이 맛 참 오래된 맛이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머님께 배웠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맛이라길래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아내의 손맛을 기억하고 그걸 이어받은 며느리라니.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집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식사 후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손에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냥 놔둬도 돼. 괜찮아요. 햇살이 잘 들어오게 해야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다. 창문 유리가 반짝이기 시작하자 방 안이 달라졌다. 빛이 깊숙이 들어왔다. 그 빛이 내 얼굴에도 닿았다. 나는 문득 손등을 바라봤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 위에도 그 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내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며느리는 내게 차를 권했다. 아버님, 생강차 좋아하시죠? 어떻게 알았나? 막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잠시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거칠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엔 단단함이 있었다.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의 손. 그 손이 내 앞에 놓인 찻잔을 잡았다. 차향이 퍼졌다. 그 향 속에 이상하게도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잘 들었다. 내가 옛날 일을 하나씩 꺼내면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웃을 땐 웃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손을 모았다. 사람은 누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순간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야기를 오래 했다. 농사짓던 시절 이야기,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아내가 담근 장맛 이야기까지. 그녀는 지루해하지 않았다.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그 시절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따뜻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 우리 산책 나가요. 나는 놀랐다. 아니, 나가긴 좀. 날씨가 좋아요. 천천히 걸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이끌었다. 처음엔 무겁던 다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나갔다. 마당을 지나 길가의 벚나무 앞에 섰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하얗고 부드럽게 햇살에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다. 예쁘죠, 아버님? 응, 예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그냥 예쁘다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눈물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몇 송이가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가 살짝 손을 뻗어 털어주었다. 그 손길이 전류처럼 느껴졌다.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다. 그날 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숨을 쉬는 게 편해졌다. 기침도 덜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맑았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신기하지? 몸이 괜찮아졌어. 며느리 덕분인가 봐. 사진 속 아내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덮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매번 무언가를 들고 왔다. 호박죽, 깨강정, 따뜻한 수건. 그녀는 언제나 밝았다. 아버님, 오늘은 무릎 운동 같이 해봐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래도 해요. 피가 돌아야 건강하죠.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다. 정말 신기했다. 움직일수록 몸이 살아났다. 피가 돌고 얼굴에 열이 올랐다. 며느리는 내게 스마트폰 쓰는 법도 가르쳐줬다. 아버님, 이렇게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이 조그만 걸로 사진을 찍는다고? 네, 이게 요즘 세상이래요.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재미있었다. 화면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이게 나야? 그럼요. 잘 나오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사진을 저장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아버님 웃는 얼굴 꼭 간직할래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내 늙은 얼굴을 간직하겠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며느리는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늘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그 말에 언제나 예의와 정이 함께 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아버님이란 말은 그 모든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가 부를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봄이 완전히 왔다. 나는 어느새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고 있었다. 허리를 펴고 손에 흙을 쥐고 바람을 맞는 일이 이토록 기쁠 줄 몰랐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제 완전히 청춘이세요. 청춘은 무슨 청춘이야. 마음이 젊으면 그게 청춘이죠. 그녀의 웃음에 나도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안의 시계를 완전히 되살렸다. 이제 나는 안다.
병이란 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마음이 다치면 몸이 따라 굳고 마음이 열리면 몸이 풀린다. 며느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 문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몸이 싹 나았다. 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혈압도 안정됐고 무릎 염증도 거의 다 나았네요. 그래요? 비결이 뭐예요? 약 바꾼 적도 없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 덕분이죠.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그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수진이의 손길,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다 들어 있었다. 밤이 되면 이젠 라디오 대신 달빛을 듣는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그 속에 며느리의 웃음이 실려오는 것 같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한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 순간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듯 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젠 아침마다 일어나면 햇살을 맞으며 웃는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며느리가 내게 준 건 약도 음식도 아니다. 그녀가 내게 준 건 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마음 하나로 몸이 나았다. 그리고 내 세상도 다시 열렸다. 오늘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내일 들러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진짜 봄이구나.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하얀 잎들이 마당을 덮었다. 나는 그 위를 천천히 걸었다. 예전엔 무섭던 돌계단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다. 몸이 가벼웠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몸이 싹 나았네 진짜로. 몸이 나아졌다는 걸 나는 아침에 가장 먼저 알았다. 눈을 뜨면 허리에서부터 올라오던 통증이 없었다. 손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한결 가벼웠고 발목을 돌릴 때 뻣뻣하던 느낌이 사라졌다. 작은 변화들이 이 집의 공기를 바꾸었다. 창문을 열면 공기가 먼저 들어와 내 폐 깊숙이 내려앉았다. 예전에는 한 번 숨을 들이마시면 두 번은 내쉬어야 겨우 가쁜 숨을 달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 들이마시면 한 번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숨이 편해지자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고 장독대의 뚜껑을 닦아 햇볕에 말리고 닫혀있던 광의 문을 열어 오래된 호미와 삽을 꺼냈다. 손잡이에 남아있는 내 손의 옛 기억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나는 그걸 꼭 쥐었다. 손끝에서 작은 전류가 흘렀다. 그래, 나는 한때 이런 것을 들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가 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듯했다. 수진이는 약속을 지켰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잠깐 들렀다. 오면서 작은 것들을 하나씩 가져왔다. 마트에서 샀다는 깨끗한 수건, 동네 방앗간에서 뽑아온 참기름, 그리고 직접 만든 장아찌. 아버님, 고추장이 조금 남았어요. 다음엔 같이 담가봐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콕 하고 찔리는 기분이었다. 그건 아내의 세계였다. 내게 장독대는 그저 무거운 뚜껑의 집합이었을 뿐인데 아내에게 장독대는 계절과 손맛과 기다림의 비밀 창고였다. 수진이가 장 이야기를 꺼내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아내의 세계로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턱이 있어 보였던 그 세계에 어쩌면 내 손이 닿을지도 모른다고. 함께 움직이는 날들이 늘었다. 아침이면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다리 드는 운동 20번이 목표예요. 20번은 좀 많은데
10번 2세트면 돼요. 그녀의 말투에는 웃음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어김없이 따라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뒤쪽이 당겼고 내려놓을 때 무릎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20번을 채우고 나면 허벅지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 뜨거움이 기분 좋았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언제나 손바닥으로 내 무릎을 감싸며 둥글게 문질러 주었다. 손바닥의 온도는 약보다 효과가 있었다. 살아있는 체온, 살아있는 위로. 그녀의 손이 떠난 뒤에도 그 온기가 한참이나 남았다. 우리는 산책 코스를 만들었다. 마당을 한 바퀴, 대문을 나가 골목 끝 느티나무까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잠깐 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에는 느티나무까지가 멀었다. 2번이나 서서 허리를 펴고 3번이나 숨을 크게 쉬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느티나무까지 걸어갔다. 그늘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끝에 그림자가 또렷했다. 오래 보지 못했던 내 몸의 윤곽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수진이가 물을 건넸다. 아버님, 오늘 기록 갱신. 기록이라니, 내가 언제 기록을 냈다고. 그녀가 웃었다. 이 집, 아버님의 몸, 그리고 제 마음. 매일 갱신 중이죠. 그 말이 우스워서 웃다가도 괜히 가슴 섞은 데가 뜨끈해졌다. 사람이 달라지면 집이 따라 달라진다. 방바닥에 스며 있던 눅눅함이 빠져나가고 장독대 뚜껑의 광택이 살아났다. 창틀의 먼지조차 금빛으로 반짝였다. 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체온으로 완성되는 장소였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배웠다. 말로만 듣던 함께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냄새와 소리와 빛을 갖기 시작했다. 국 끓는 소리, 모서리를 닦는 걸레의 결, 빗자루가 마당의 모래를 긁어내는 싸락싸락한 감촉.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 집 소리가 됐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작은 화분을 들고 왔다. 분홍빛 제라늄과 허브 2포트. 아버님, 창가가 조금 비어 보여서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나는 화분을 창가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인맥 사이로 빛이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로 바람이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뜬금없이 오랜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 두어 줄만 반복했는데도 그 소리만으로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떨렸다. 수진이가 박수를 쳤다. 와, 아버님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에이, 잘하기는. 정말로요. 다음에 영상으로 남겨둘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문득 생각했다.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라지기만 하던 내 시간 속에 무언가를 남겨두는 일.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었다. 막내와 수진이는 둘만의 말투가 있었다. 서로를 부를 때 끝을 살짝 올리고 사소한 실수도 농담으로 넘겼다. 젊은 부부의 말투는 집안의 온도를 12도쯤 올렸다. 나는 그 온도 속에 앉아 있었다.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그들이 내 집에 와서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세포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회복의 흔들림인지 그리움의 잔향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느낌을 오래 붙잡고 싶었다. 밤이 되면 그 흔들림의 잔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고양이의 울음,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세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는 이제 그 생에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수진이는 나를 프로젝트로 만들지 않았다. 그게 가장 고마웠다. 누구나 노인에게 친절할 수 있다. 하지만 친절에는 종종 임무의 냄새가 난다. 해야 하니까 하는 친절,
그 친절은 온도가 낮다. 수진이는 달랐다. 그녀는 나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으로 대했다. 마치 이미 가족이었던 것처럼. 아버님, 오늘은 같이 장 봐요. 아버님, 이 길목에 붕어빵이 숨은 맛집이에요. 아버님, 다음 주엔 어르신 축제 있대요. 잠깐만 다녀올까요? 그녀가 건넨 모든 제안에는 함께가 있었다. 그 단어 하나가 내 등을 뒤에서 조용히 떠밀었다. 괜찮다, 해보자, 조금씩 더. 한 번은 길을 걷다 작은 계단을 만났다. 3칸짜리 낮은 계단. 예전엔 저 계단을 보면 다른 길을 택했다. 넘어질까봐, 무릎이 튀어나갈까봐. 그날 수진이는 내 옆에서 속도를 줄였다. 손을 내밀지도 앞서 뛰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속도로 발끝을 맞춰 걸었고 내가 첫 칸을 올랐을 때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2번째 칸을 올랐다. 숨을 들이쉬었다. 3번째 칸까지 올랐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뭐가 그리 대수인가 싶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쳐지자 그 사소한 계단이 기념비처럼 느껴졌다. 작은 성공이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든다. 그 성취가 하루 동안 내 발목을 탄탄하게 지탱해 주었다. 식탁의 이야기도 달라졌다. 예전엔 TV가 밥상머리의 주인이었다. 말은 없고 화면만 요란했다. 이제는 반대였다. TV 대신 목소리가 있었다. 막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짧게 늘어놓았고 수진이는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보탰다. 나는 살다 보니 알게 된 생활의 요령을 조금 보탰다. 언제 김치를 꺼내면 맛있는지, 찹쌀을 섞으면 죽의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자 싹이 나기 전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말의 주고받음, 거기에 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먹기 위해 앉는 자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오랜만에 소리를 내어 웃었고 수진이는 내 웃음을 휴대전화에 담았다. 그녀는 저장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어두었다. 아버님 첫 빅스마일. 나는 그 파일 이름을 보고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 잊고 지내던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마당을 뛰었다. 아내가 그늘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 수진이가 서서 박수를 쳤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눈을 씻고 창밖을 보았다. 해가 막 올라오고 있었다. 아침의 햇살은 늘 같은데 오늘은 유난히 새 것처럼 보였다. 병원에도 다녀왔다. 의사는 놀라웠다는 눈빛으로 혈압과 수치들을 짚었다.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다. 어르신, 걷는 양이 늘었죠? 수면도 좋아졌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만나서요. 의사가 웃었다. 좋은 치료네요. 비용도 안 들고. 진료실을 나오며 나는 생각했다. 비용이 안 들다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치료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준 시간, 그 시간의 값은 매길 수가 없었다. 오후가 되면 나는 아내의 찻잔에 물을 받아 창가에 올려두었다. 햇살이 물 표면에서 부서지는 걸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 물이 증발해 잔이 비면 다시 채웠다. 끝내 비지 않도록. 누군가 이 집에서 항상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서. 어느 날은 수진이가 그 잔에 제라늄 꽃잎을 하나 띄웠다. 작은 분홍빛이 물 위에서 천천히 돌았다. 나는 그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꽃잎이 닿은 곳마다 물의 표면이 미세하게 일렁였다. 그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꽃이 피었어. 우리 집에 다시. 사진 속 아내가 빛을 조금 더 머금은 듯 보였다. 아마 내 마음이 그렇게 본 것일 테지만 그렇게라도 보고 싶었다.
수진이는 나를 배우는 사람으로 대했다. 가르칠 것만 가져오지 않았다. 배우려는 손도 함께 내밀었다. 아버님, 감자전 뒤집는 타이밍은 언제가 좋아요? 가장자리 거품이 잦아들 때. 그리고 뒤집고 나서는 불을 줄여야 눌어붙지 않지. 메모했어요. 그녀는 종이에 적었다. 작은 필체, 꼼꼼한 획. 그 글씨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 내 말에 밑줄을 그어준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 고마움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조용히 담아 건넸다. 어느 저녁 갑자기 비가 내렸다. 우리는 대문간에 나란히 서서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연달아 쏟아져 내렸다. 장독대 뚜껑에 빗방울이 튀어 작은 왕관을 만들었다. 흘길에 동그란 고인물이 생겨 거울처럼 우리를 비췄다. 수진이가 말했다. 아버님, 비 냄새 좋아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 냄새는 땅이 숨쉬는 냄새지. 그녀는 눈을 반달처럼 접었다. 맞아요. 그래서 비 온 뒤 흙냄새는 꼭 맡아야 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빗소리가 말 대신 이야기를 해줬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나는 작은 의식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핸드폰을 켜서 수진이가 찍어준 내 웃는 사진을 한 번 보고 핸드폰을 끄는 일. 불 꺼진 방에서 그 사진의 잔상이 눈 뒤편을 오래 맴돌았다. 그 잔상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평상에 앉아 메밀묵을 썰었고 아내가 간장엔 들기름을 조금 하며 건넸다. 그리고 수진이가 웃으며 아버님, 지금 찍을게요라고 말했다. 세 사람의 웃음이 겹쳐졌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베개처럼 베고 누웠다. 이 집의 시간은 이제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손님으로 왔던 발자국이 집의 호흡이 되었고 그 호흡이 내 심장을 밀어 올렸다. 나는 아침마다 작은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창틀 닦기, 내일은 신문지로 유리 광내기, 모레는 장독대 뚜껑 점검. 작은 계획들이 내 하루의 뼈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 뼈대에 사람의 온기가 묻어나 살이 붙었다. 그 살 위로 햇살과 바람이 지나가 색이 입혀졌다. 그렇게 집이 다시 숨을 쉬었다. 나도 다시 숨을 쉬었다. 마음이 낫고 있다는 증거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온다. 하나는 웃음이다. 예전엔 웃을 일이 없었다. 웃음이란 건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말의 끝을 가볍게 올렸을 때 저절로 태어나는 존재였다. 이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 설거지하다 접시에서 물이 미끄러질 때, 빗자루가 사뿐사뿐 마당 모래를 밀어낼 때, 수진이가 아버님 셀카 하며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댈 때, 그 작은 순간들이 웃음을 불러왔다. 웃고 나면 가슴이 확 열렸다. 그 열림을 통해 공기가 깊숙이 들어왔다. 그 공기가 내 세포 하나하나를 깨웠다. 두 번째 증거는 배고픔이었다. 의사도 그랬다. 식욕이 돌아오는 건 좋은 신호예요. 나는 밥이 맛있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서 혀 위를 굴렀다. 김치의 짠맛과 고소함, 된장의 깊은 맛, 생선의 기름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그 느낌들이 하나하나 돌아왔다. 살아있는 맛, 살고 싶은 마음. 밥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매일 같은 결심을 했다. 내일도 먹자. 내일도 이렇게 앉아 먹자. 그 결심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단단한 다리로 이어줬다. 세 번째 증거는 발이었다. 걷고 싶어졌다.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았다. 발이 가는 대로, 길이 열리는 대로, 발바닥에 흙이 닿는 느낌,
운동화의 밑창이 골목 돌기둥을 스칠 때 나는 껄껄한 마찰음. 이 모든 감각이 내가 이 세계에 닿아 있다는 증명처럼 느껴졌다. 길을 걷다가 나는 종종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더 높았다. 높고 멀고 그래서 오히려 가까웠다. 네 번째 증거는 기다림이었다. 기다릴 사람이 생겼다. 그 사실 하나가 나의 시간을 다시 분 단위로 되돌렸다. 토요일 2시에 갈게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토요일 1시 반에 자리를 정리했다. 창틀 먼지를 한 번 더 닦고 물컵을 채워두고 거울 앞에 서서 눈썹을 다듬었다. 이마의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기다림의 눈빛.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은 그 자체로 빛을 낸다. 이 모든 증거들 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나는 말을 걸기 시작했다. 수진이에게, 막내에게, 그리고 사진 속 아내에게. 오늘은 된장이 더 달았어. 여기 쑥은 내일 캐자. 여보, 내가 당신 레시피대로 김치전 부쳤어. 대답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나는 살아 있었다. 말하는 사람은 세상과 연결돼 있다. 그 연결이 사람을 살린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상자 안에는 메모장과 색연필이 들어 있었다. 아버님, 오늘부터 집 프로젝트예요. 집 프로젝트? 집에 좋은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줄만. 나는 처음엔 어색했다. 좋은 점이라니. 남들이라면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늘 부족한 점부터 떠올렸다. 수진이는 메모장 첫 장을 열어 크게 썼다. 오늘 창문이 햇살을 크게 품었다. 그가 펜을 내게 건넸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적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몸에 잘 들어왔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모호하던 느낌들이 구체적인 얼굴을 가졌다. 나는 웃었다. 이거 재밌구나. 그날 이후 메모장은 매일 한 줄씩 채워졌다. 언젠가 한 장, 또 한 장이 쌓여 작은 책이 되었다. 그 책을 넘겨보는 일은 내가 이 집과 나눈 대화들을 다시 듣는 일과 같았다. 봄은 그렇게 집안에 정착했다. 밤이 와도 봄은 떠나지 않았다. 달빛이 장독대에 앉았고 바람이 커튼 주름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쥐죽은 듯 조용하던 밤 공기가 이제는 살아있는 동물처럼 숨을 쉬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따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마음이 낫는다는 건 누군가의 온기를 내 안에 들이는 일이라는 걸. 나는 그 온기를 받아들였고 그 온기가 내 온도가 되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벚꽃은 다 지고 대신 새잎이 났다. 그 연두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았다. 이른 새벽 나는 스스로 일어났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눈이 떠졌다. 허리가 덜 아프고 무릎이 덜 시렸다. 몸이 먼저 하루를 시작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괜찮구나.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다. 아내가 떠난 뒤로 나는 장독대에 잘 가지 않았다. 뚜껑 위에 낙엽이 쌓여도 그냥 두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햇볕이 나면 말라붙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며칠 전 수진이가 닦아놓은 뚜껑이 반짝인다. 햇살이 그 위에서 튕기며 놀고 있었다. 나는 장독대 하나하나에 손을 얹었다.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장독대를 향해 말을 걸었다. 나무 뚜껑의 결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그 결이 따뜻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왔다.
그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챙겨왔다. 아버님, 오늘은 장 담그는 날이에요. 그래, 벌써? 네, 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나를 웃게 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니. 내 몸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괜찮았는데 장은 그렇지 않단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제때의 온도를 필요로 한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된장을 꺼내기 전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이 먼저 저어주세요. 나는 놀랐다. 내가? 네, 어머님도 매번 첫 숟가락은 아버님께 맡기셨다면서요. 그녀가 어디서 그런 걸 알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막내가 얘기했겠지. 나는 국자 손잡이를 잡았다. 묵직했다. 된장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짠맛과 구수함, 그 안에 오래된 햇살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국자를 한 바퀴 돌리자 그 향이 공기 중으로 퍼졌다. 수진이가 말했다. 이 냄새, 아버님 냄새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내 냄새? 네, 따뜻하고 단단한 냄새요. 그녀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나는 국자를 한 번 더 돌렸다. 된장을 덜어 항아리에 담고 나자. 그녀는 손끝으로 된장을 살짝 찍어 맛을 봤다. 이건 여름의 제맛이 나겠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간을 맛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의 시간을 함께 먹어야 한다. 그녀는 지금 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막내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장독대 옆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봄볕은 부드럽고 바람은 느리게 흘렀다. 아버지, 요즘 얼굴빛이 정말 좋아요. 그래. 회사 사람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사진 보여줬더니 스킨케어 받으시냐고 묻더라니까요. 수진이가 깔깔 웃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아버님? 나는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하지 뭐. 세 사람의 웃음이 장독대 위로 흘렀다. 웃음은 햇살처럼 공기를 데웠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매 계절마다 장독대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다. 봄에는 된장, 여름에는 고추장, 가을에는 간장, 겨울에는 눈 덮인 항아리와 함께. 그녀가 말했다. 시간이 쌓이는 게 보이게요. 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다. 시간을 남긴다는 건 삶을 기록하는 일이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축제가 열렸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 같이 가요. 거긴 나보다 젊은 사람들 천지일 텐데. 그래서 더 좋아요. 아버님이 가면 다 반가워할걸요. 그녀는 말보다 먼저 웃었다. 그 웃음에 또 끌려나갔다. 경로당 앞에는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젊은 부부들이 분주히 음식을 나눴다. 누군가 내게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찹쌀 도너츠를 건넸다. 나는 입에 넣었다. 뜨겁고 달았다. 달콤함이 혀끝을 덮자 눈앞의 세상이 환해졌다. 수진이가 물었다. 맛있어요? 응. 이 맛 참 오래됐네. 그녀는 웃으며 또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이 고요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고 나는 거실에서 아내의 낡은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의 젊은 내가 낯설지 않았다. 그땐 몰랐던 내 표정을 이제야 읽을 수 있었다. 그 표정에는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지가 다시 내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아내의 사진 앞에 작은 초를 켰다. 어머님, 오늘 저희 잘 다녀왔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가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초불이 살짝 흔들렸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과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두 얼굴이 같은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에 다녀왔다. 의사에게 결과를 보여주니 정말 놀랍습니다. 어르신, 기적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적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에요. 의사가 물었다. 마음이요? 예. 마음이 먼저 낫고 나면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눈빛에서 어딘가 부러움 같은 것을 읽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다. 논밭엔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엔 하늘이 비쳤다. 그 하늘은 파랗고 그 물은 잔잔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중얼거렸다. 잘 살고 있구나, 그래.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벌써 와 있었다. 아버님, 깜짝 선물이에요. 그녀가 내민 건 작은 화분 하나였다. 이건 뭐냐? 콩나물이에요. 아버님이 키워보세요. 내가? 네. 매일 물만 주세요. 나중에 자라면 된장찌개에 넣어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젠 된장에 들어갈 것도 내가 키우는구먼. 그럼요. 완전 자급자족 아버님 프로젝트죠. 우리는 또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콩나물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다음 날 새벽 작은 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조그만 생명체가 마치 내 두 번째 심장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막내와 수진이가 함께 찾아왔다. 아버님,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 가족사진 찍는 날이에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얼굴로 괜찮을까? 당연하죠. 아버님 얼굴이 주인공이에요. 사진관으로 향하는 길, 나는 괜히 허리를 펴고 걸었다. 수진이가 내 팔을 살짝 붙잡았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다. 사진관의 하얀 배경 앞에 섰다. 사진사는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웃으세요. 나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수진이의 얼굴을 봤다. 그녀의 눈빛에 아내의 미소가 겹쳤다. 그 순간 입가가 저절로 올라갔다. 셔터 소리가 났다. 찰칵. 그 소리는 새로운 계절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이가 사진 한 장을 인화해 나에게 건넸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내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빛이 있었다. 살고 싶어 하는 얼굴, 살고 있는 얼굴. 나는 사진을 보고 말했다. 여보 봐.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됐어. 아내의 사진이 놓인 쪽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은 향처럼 부드러웠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이번 주에는 같이 김치 담글까요? 그래. 이젠 내 팔도 힘이 있어. 역시 우리 팀워크 최고예요. 그녀는 항상 우리라고 말했다. 그 우리라는 말이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올렸다. 나는 더 이상 늙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받는 존재였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다짐한다. 오늘은 더 천천히, 더 깊게 숨 쉬자. 이젠 두렵지 않다. 나이를 먹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사람이 떠나는 것도. 왜냐하면 나는 배웠기 때문이다. 떠난 자리는 언제나 새로운 온기로 채워진다는 걸. 수진이가 내게 준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도 괜찮다는 허락이었다. 봄은 여전히 돌아온다.
해마다 잊지 않고 그리고 나는 안다. 내 안의 봄도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내 장독대는 단순한 흙과 항아리의 모음이 아니다. 그건 기억의 저장소이자 미래의 약속이다. 나는 매일 항아리를 닦으며 말한다. 고맙다, 수진아. 너 덕분에 나 정말로 살아났다. 그리고 덧붙인다. 몸이 싹 나았네. 정말로.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낫지 않는다. 약이 아니라 온기. 의사가 아니라 사람. 그녀가 내게 온 뒤로 내 몸은 나아졌고 내 마음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온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지. 그게 삶의 순환이고 그게 사랑의 모양이다.